사실 뭐 코비드19 터지자마자 전 세계 파이낸스서부터 수많은 그룹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교육 현장까지 수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걸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정부는 강력한 정부가 변할 거다. 변화로 변할 거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태린이 뭐 유럽에서 많은 환자들 뭐 올라가는 거, 치사율 올라가는 거, 미국 현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 결국은 보건의료 산업과 메디컬 헬스케어 딜리버리 시스템은 결국은 국방보다도 더 소중한 디펜스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복지라는 측면에서의 의료 개념이 더 강화될 거는 뭐 뻔합니다. 전 세계가 저희가 지금 논해. 그다음에 저희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본 거는 야 이거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백신 개발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의 신약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데는 수많은 사이언스와 에비던스와 이것이 전부 한순간에 공유되면서 글로벌 어퀴셔널 어프로벌을 얻지 못한 약과 백신과 치료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조그맣게 쓸 수 있는 제약 산업이나 데이터 산업 갖고는 갈 수가 없겠구나. 데이터는 물론 또 이제 도달을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우리 모두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2년 동안 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보건의료 재정 속에서 그 전 국민 의료보험과 그다음에 심폐원서부터 모든 데이터 컨트롤 다 갖고 있고 각 병원의 IT서부터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 속에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거는 강화시키고 남들이 못 가진 우리나라만의 최강의 강점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이것을 최고의 국가로 갈 거냐 하는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국가 경쟁력 강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아까 산업 이원화라는 측면 속에서 과연 공공성 속의 페이어라는 측면에서 이게 글로벌 파이자와 같이 백신과 같이 글로벌 컴핏을 하는 세상 속에서 약이든 백신이든 데이터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서는 과연 못 만드는 건가? 결국은 뭘 하나를 주제로 해도 수많은 기업들이 내부에서 내수 시장에서 또 국가 연구비를 통해서 여기서 디바이더 역할로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면서 이제 그 그룹들의 공유물로서 우리가 이것을 가서 결국은 글로벌리 컴핏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세계 속에 아까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저희 모든 자산을 어떻게 글로벌 최고의 국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디지털로 가면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지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 여러 군데를 가서 지난 한 20여 년 모든 곳에 참석해 보면 우리나라 모든 의료에 관한 의료와 의료 산업, 의료 복지에 관한 논의 중에서 꽉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계도 빠져 있지만요, 환자 자신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논의는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왜 방법이 없냐면 옛날 말에 순사 10명이 도둑 1명을 못 잡는다고 한 것처럼요. 앞으로는 의사 10명, 의료인 10명이 환자 1명을 돌볼 수 없는 이 고령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급성기 중심으로 치료하고 의료 전달하는 방식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환자 자신이 스스로 하고 가족이 하고 커뮤니티가 돌보는 사회로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IT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로 저는 들었고 그 점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논의에서 계속 지난 20년, 몇십 년 동안 빠뜨려온 게 환자분들이 좀 중심에 들어와야 되고요. 데이터의 중심도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는 기관이 가지고 있고 병원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 물론 그쪽을 하는 사람이고 그쪽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데이터를 쓰기가 굉장히 가장 어려운 영역이 의료, 금융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일단 현재 모든 이 의료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문제를 어느 시점에 환자나 환자의 가족에게 상당한 힘을 넘겨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를 병원에 흩어진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마이헬스나 이런 쪽도 진행하시는 거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리소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덜 사용되고 있는 underutilized 리소스가 뭐냐? 환자 자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희가 의료인이 모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 전체를 동원하려면 환자 자신은 여기에 아직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자분들이 신뢰를 갖고 참여하려면 사실은 데이터를 그냥 쓸 수가 없고요. 프라이버시든 신뢰가 강하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내느냐,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고 의료계 또 산업계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완전하게 잘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것이 본인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당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하겠다고 쓰는 거 말고 이 데이터를 나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의 문제. 그래서 의료 데이터의 문제는 이 밸런스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다가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선진국에서도 아직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그 우리 의장님께서, 송시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이런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뭐 좀 너무 성급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자도 보호하고 이런 활용도 하면서 작은 산업적 효과도 만들 수 있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테스트 베드가 돼주면, 지금 사실은 너무나 큰 나라들에서 이런 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데이터도 흘러다니고 활용도 되고 신뢰도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의 수많은 기술과 자원과 그런 리소스를 가진 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그거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이거든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아주 잘하지만 초기에 어려워도 값이 싸면 팔 수 있었을지 몰라도요, 약은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니까 이 약 드세요 하는 거 지금 안 되는 거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의료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선진적인 구조와 플랫폼, 테스트베드를 만들 수 있다면 기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지금 가장 좀 그 발전된 모델이 벌써 메타버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가상 수술이네, 뭐 가상 병원이네, 벌써 이런 것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이제 가상 진료 뭐 이런 단계까지 안 가겠습니까? 의사가 들어가고 환자가 들어오고 이런 단계까지 올 텐데, 결국은 거기에는 뭐 원격 진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원격 진료라는 개념은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만 돼 있는데, 이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뭐 그냥 숙제였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가장 저는 좀 풀어야 될 그 한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게 사실 이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다른 뭐 헬스케어 산업, 진단 제품이든 백신 치료제 다 개발 잘 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원격 진료의 문제만은 뭐 물론 어떤 한시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좀 원초적인 수준의 원격 진료인 거고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의, 완벽한 개념의 원격 진료는 이제 나중에 가상 진료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 이 법 제도의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의사분들이 반대로 인해서 사실 거의 논의가 안 돼 왔고, 뭐 국회 법이 또 발의돼도 통과가 안 됐고 했는데, 이번에 또 국회에서 2개 법이 이제 발의가 돼 있고, 사실 의협 차원에서 지금 약간 기류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뭐 거의 우리는 반대하니까 논의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더라고 하면, 지금 이제 TF 팀도 만들어지고 서울시 의사회 차원에서도 TF 팀 만들어지고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의사분들도 그렇게 갈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저번에 정부하고 의사협회에서 뭐 코로나 끝나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너무 늦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논의, 그러니까 뭐 시행을 언제 하고 이런 거 보고 보다는 논의는 지금부터라도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는 의사분들이 늘 항상 뭐 이야기하는 게 부작용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책임 소재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니 의사분들이 주도가 돼서 정부와 또 소비자 단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어떤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해가는 그런 단계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그 의료 의사 협회 뭐 기류가 감지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류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계속 뭐 두드려야 된다. 저는 제가 의사지만 그 논의 주체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안 되는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흐름이 다 그렇다는 걸 의사들이라고 모를 리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대응할 때도 지금 제가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좀 못한데 그 일본 의사회와 일본 뭐 정부 간의 이런 신뢰 관계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좀 다르다. 예를 들어 뭐 재택 치료를 한다든지 3차 부스터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의사협회를 와서 방문해 가지고 그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합의를 하고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책이든지 하면 오류가 생기게 돼 있죠.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즉각적으로 또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전문가들하고 전문가 단체들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 교육부에서 뭐 애들 백신 접종하라고 이제 나와서 설득을 하는데 그게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설득한다고 됩니까? 욕이나 얻어먹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런 소아과 학회라든지 또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의사 전문가 과학자들이 나와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 자체로 자꾸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강제로 접종하고 백신 패스한다고 그게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서 정말 전문가를 조금 의견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더 코로나도 그렇고 의료 이 바이오 헬스 산업도 그렇게 좀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